안녕하세요. 사람에게 매우 큰 실망을 했었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내게 믿음을 주는 사람보단 한 번 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이 훨씬 드물더군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저 또한 누군가에겐 실망을 줬을 수도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던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전 그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실망을 했었죠. 그런 제 쓰라린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희 아빤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아빤 그 힘든 시절에 사업으로 자수성가하셨던 할아버지를 본받은 거라고 저와 남동생 또 여동생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 덕 볼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알아서 성공해 보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아빠도 작은 아빠 고모도 피나는 노력을 하며 자랐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또한 제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며 아빠에겐 가장 큰 재산인 청담동의 5층짜리 오래된 건물을 물려주셨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혼자가 되신 할아버지를 잘 모셔준 보답이라면서요. 나중에 아빠가 리모델링한 그 건물은 부모님께 아주 많은 월세를 안겨주었죠. 여보,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궁상 좀 그만 떨어. 그 메리아스 내가 좀 버리라고 했지? 쓰레기통에까지 버린 걸 또 언제 주워다가 입었대? 대충 기우면 아직 5년은 더 입을 수 있는 걸 왜 버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모여서 큰돈 되는 거야. 진짜 부자는 100원짜리 하나 하찮게 보지 않는 법이라고. 너희들도 명심하거라. 부모 돈은 부모 돈이고 니들 인생은 니들 인생이니까 부모 믿고 인생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아끼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가난해지는 법이야. 하지만 검소하게 자라오셨던 아빤 건물주가 되고 나서도 여전하셨어요. 메리아스든 옷이든 구멍이 나고 또 날 때까지 10년 넘게 입으셨고 명품 같은 것엔 관심조차 없으셨죠. 의복은 브랜드보단 깔끔하면 되는 법이라면서요. 저희 엄마도 검소한 편이셨는데 아빤 궁상도 너무 궁상이라며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저희 삼남매에게 엄격한 가르침을 주시던 아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다정한 분이기도 하셨죠. 본인은 아빠에게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저에겐 아빠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말하곤 하셨거든요. 이런 아빠의 가르침을 가슴에 안고 자라 직장 생활을 하던 전 나이 3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원래 가정을 꾸린다는 건 네 손으로 살림도 집도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보람이 쌓이는 거야. 스스로 잘 시작할 수 있지? 제가 결혼할 때도 아빤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서로 모은 돈을 보태 대출을 약간 껴서 전셋집을 구했죠. 남편은 저희 집과 달리 시댁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또 부모님은 상견례 때도 명품이 아닌 평범한 정장과 구두를 착용하셨어요. 격식이란 비싼 옷을 뽐내는 게 아니라 잘 세탁하고 다린 깔끔한 옷을 입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의복을 단정히 할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인 게다. 그렇게 결혼한 후 남편은 결혼 전보다 훨씬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 되어주더군요. 회사도 성실하게 다니는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희 친정에도 싹싹하게 잘해줘 친정 식구들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한편 시댁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시댁은 작은 전셋집에 살며 형편이 좋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시부는 작은 주차 타고 관리 일을, 시모는 작은 빌딩의 미화원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생인 신우인 만나면 참 상냥했는데
먼 지방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어 자주 보지 못했죠. 그런데 결혼을 알고 보니 시댁엔 빚이 굉장히 많더군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공장을 하셨었는데 크게 망했었어. 그때 은행 빚은 어찌저찌 다 갚았는데 문제는 아버지랑 어머니가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엄청 빌리셨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한참 남은 그 빚을 갚고 계셔. 사업이야 열심히 한다고 다 빛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시댁 사정은 딱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중요한 건 제 눈엔 갚아야 할 남의 돈이 많이 남은 시부모님이 빚을 갚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우 먹으러 왔다. 사진 봐라. 마블링이 끝내주지? 우리 부산 여행 왔다. 호텔 침대가 완전 푹시네. 시모는 가족단체 문자 채팅방에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곳을 가면 사진을 찍어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하며 빨리 빚을 갚아야 할 분들이 비싼 한우며 참치며 맛있는 건 다 드시고 다니고 여행도 좋은 숙소만 잡아 아주 잘 다니시더군요. 가끔 시댁에 오던 시누이만이 그런 두 분께 쓴소리를 했고 남편은 100번 말해봐야 안 들으신다며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죠. 저도 두 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건 그분들의 삶의 방식이니 며느리인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듣기 거북했던 건 자꾸만 과거에서 살고 있던 시모의 말이었어요. 내가 지금은 사는 꼴이래도 전에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다 이거야. 그지 여보? 그럼. 나도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잘 나가는 사장이었다고.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으스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제게 거들먹거렸고 시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동조하곤 했어요. 그래도 그냥 지금의 현실이 싫어 과거를 그리워하실 수도 있다고 애써 이해했죠. 그런데 또 두 분은 꼭 외식하자는 말은 저희에게 먼저 꺼냈으면서 계산은 저희에게 다 떠넘기시더군요. 시누인 함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으니까요. 시댁 사정을 아니 저는 민망해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두말 없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이고 사정도 아는데 너무 매정하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 저희도 형편이 막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니 과한 요구는 딱 잘라 거절했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얼른 돈 모아서 집 사려면 아껴야 돼요. 저희도 소고기는 외국산만 사서 어쩌다가 한 번씩만 먹는데 죄송하지만 툭불 한우는 사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시댁 형편을 생각하라느니 하는 불필요한 말 없이 딱 저희 사정만 말씀드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럼 시부모는 아무 말 못했지만 굉장히 아쉬워하곤 했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긴 했지만 시누이가 제게 전화해 많이 미안해했고 남편도 제게 늘 미안하고 고마워했으니 시부모님의 그 정도 단점이야 대충 참고 지낼 수 있었어요. 선진아, 우리 딸 괜찮어? 많이 아팠지? 이 아빠가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뒤 휴직이 힘들었던 회사를 만삭 때 퇴사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돼요. 저는 병을 알아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제 수술날엔 저희 부모님과 친정에서 독립해 따로따로 경기도와 서울의 다른 동네에서 자취하고 있던 동생들도 다 달려왔었죠. 남편도 남편이고 엄마도 엄마지만 전 저희 아빠가 그렇게 엉엉 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늘 자식들에게 엄한 모습만 보이셨던 아빠가 속으론 자식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다는 걸 전 그날 다시 한번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빠는 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 놀라운 말을 해주셨어요. 그 몸으로 애까지 보고 있으려니 힘들지? 아빠랑 엄마가 와서 좀 봐주랴? 아니에요. 무리만 안 하면 괜찮아요. 제 애인데 제가 봐야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어? 선진아, 내가 널 너무 강하게만 키웠던 것 같구나. 이렇게 네가 애도 낳고 크게 아팠던 모습까지 보니까 이렇게 약한 너한테 내가 왜 그렇게 엄하게만 굴었나 싶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선진아, 아빠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해주마. 그럼 적어도 네가 전세집 계약 걱정이나 네 집 마련할 걱정은 덜 수 있잖니. 아빠가 네가 그 몸으로 저 어린 것을 어린이집에까지 맡기면서 일을 구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그래. 그냥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다오. 아빤 그동안 너무 엄하게만 굴어서 미안하다며 제게 아파트를 사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자린고비인 아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제게 그 말을 전해들은 남편도 입을 떡 벌리더니 내심 좋아했었죠. 처가가 서울의 아파트까지 떡하니 해주실 정도로 그렇게 형편이 좋았던 거야? 그럼 너무 감사하지. 안 그래도 앞으로 저축은 외벌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좀 걱정이 많았었거든. 아픈 당신 일 시키기 싫었으니까 장인어른께 이 감사함 정말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이후 아빠는 이 집값 비싼 서울에서 무려 34평짜리 아파트를 저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명의로요. 그 아파트 값이 12억이나 한다는 걸 알았을 땐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죠. 그리고 남편 또한 그 정도로 비싼 집을 해주실 줄은 몰랐는지 완전히 뒤로 넘어갈 뻔하더라고요. 장인어른 그냥 평범하게 회사 은퇴하고 재테크만 좀 하시던 분 아니었어? 자식이 당신 하나도 아니고 나중에 처남이랑 처제한테도 이 정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 장인어른 대체 얼마나 부자신 거야? 저와 남편은 평생도 효도하며 갚겠다며 친정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놀러와 보시더니 집이 왜 이렇게 좋냐며 감탄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또한 친정의 재력을 궁금해 하시는데 전 아빠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시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평소 자꾸 저희에게 기대려고 했던 두 분의 행동을 생각하면 과한 생각일 수 있지만 자꾸 뭔가를 더 바라실 것도 같았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손주도 낳고 한번 크게 아프기까지 하니까 저희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과하게 큰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죠. 하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뒤 남편이 저희 아빠의 뒷조사를 해왔다는 거예요. 남편은 저희 아빠가 청담동 건물의 건물주인 걸 알아냈다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여보, 와, 나 오늘 퇴근길에 장인어른 건물이라던 청담동 건물 직접 앞에 가서 보고 왔잖아. 거기 월세부터 장난이 아니라던데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 서운해? 뭐?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거든. 평범한 직장인이 재테크로 돈을 불렸다고 해도 그 정도 재력이 있다는 게 이 집 딱 봐도 무리해서 사주신 느낌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살짝 조사 좀 해봤어. 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 요새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아니, 설마 처가가 나도 모르게 어두운 곳에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근데 여태 왜 그걸 굳이 숨긴 거야? 그냥 제게 캐물은 것도 아니고 그걸 뒷조사까지 했다니 솔직히 좀 음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어보니 제 친정이 범죄를 저지른 집안이거나 한 건 아닐까 싶어 한 행동이라는데 머리론 이해가 갔지만 좀 찝찝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막 통 자지 않던 애를 재우고 저도 기진맥진해 있을 때라 저는 대충 넘어가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셔. 예전엔 아빠 재산을 알고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서 상처가 있으시거든. 실제로 사기도 당했었고. 솔직히 아빠가 청담동 건물주인 게 우리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니까
굳이 말할 필요성도 못 느꼈지. 그러니까 아빠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걸 굳이 어머님, 아버님한테까지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뒤에서 그러는 거 음흉하게 그러는 거 싫고 당신한테 캥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짓은 다시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단호한 제 말에 남편은 민망해하며 알았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남편이 전에 없이 자꾸 밖에서 으스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 어,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지내지. 집? 어, 12억 정도 되는 브랜드 아파트 살고 있어. 우리 처가가 되게 잘 살거든. 뭐 하는 집안이냐고? 내가 말 안 했었나? 우리 장인어른 청담동에 있는 건물주셔. 에이, 내가 운이 좋았지 뭐. 아, 그래, 다음에 내가 술 한잔 살게. 소주는 무슨, 위스키 살게, 위스키. 남편은 자기 친구에게 저희 아빠가 건물주라는 자랑을 엄청 하고 있던 겁니다. 나중에 남편을 따라 부부 동창회 나갔을 때도 그러기에 정말 기겁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정색을 하며 말했었죠. 여보, 내가 과시하고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아빠도 그런 거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왜 사방팔방 다 떠들고 다녀? 그리고 그게 당신 돈도 아닌데 왜 당신이 자랑하듯이 말을 해? 어? 거슬렸어? 아, 미안. 난 우리 부모님한테만 말하지 말라는 건 줄 알았지. 애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말을 전하겠어. 뭘 전하겠어. 그냥 내가 너무 자랑할 거 없이 재미없게 살다 보니까 나도 뭔가 뽐내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자기 거 아닌 걸로 자랑하는 것만큼 없어 보이는 것도 없는 거야. 차라리 우리 장인 장모님 너무 좋은 분들이다. 뭐 이런 자랑도 아니고 창피하니까 그만해. 남편이 속물적인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거야 뭐 불편은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점점 씀씀이까지 해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옷을 싹 다 명품으로만 뽑아오질 않나. 컴퓨터를 아주 비싼 걸로 바꾸질 않나. 한 번은 억소리가 나는 외제차까지 뽑아왔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돈을 해준 것도 아니고 저희 형편이야 고만고만한 외벌이였는데 어디서 저런 사치 비용이 나왔는지요. 처음엔 멋대로 부부 공금을 쓴 줄 알고 화냈었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돈이 대체 어디서 났냐고. 얼른 바른 대로 말 못해? 주식한 게 대박 난 거라고 말했잖아. 왜 그렇게 화를 내? 설마 내가 당신 모르게 비상금 가지고 있던 걸로 주시겠다고 아직도 화난 거야? 미안해. 근데 그건 내가 총각 시절부터 모아둔 돈이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했잖아. 나도 노력하고 공부해서 번 떼돈인데 마음대로 사치도 하고 좀 해보자. 아무리 비상금으로 주식을 했다고 해도 이 정도 씀씀이를 감당할 만큼이 된다고? 난 믿기 너무 힘들어. 당신 진짜 주식한 거 맞아? 아, 속고만 살았나? 난 맹세코 당신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거든? 당신하고 우리 애까지 다 걸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취미가 재테크와 주식 공부였는데요. 사치가 시작된 초반부터 남편은 자신의 비상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렸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이런 씀씀이가 말이 되나 싶어 계속 의심했었는데 저와 애까지 거는 걸 보니 거짓말은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람이 자꾸 검소해서 멀어지긴 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약간의 의심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 서운했던 건 남편이 자기 자신에게만 돈을 쓸 줄 알지 저나 아이에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보, 돈을 그렇게 벌었다면서 어떻게 애 장난감을 한 번을 안 사줘? 나한테 꽃도 한 번을 안 사다 주고 그래도 가족인데 좀 서운하다. 당신하고 재현인 부자인 장인 장모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별 신경을 못 썼지. 그리고 나도
부모님 망한 뒤로 사치를 너무 못 부려봤다 보니까 좀 신이 났나 봐. 이해 좀 해줘. 그때마다 남편은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변명하긴 했지만 남편에 대한 실망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생기면 가족은 뒷전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검소한 집안에서 살았던 저로선 돈 좀 벌었다고 과시하면서 펑펑 쓰고 다니는 남편의 행동이 불편했거든요. 계속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잔소리했었지만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저도 그랬으니 그 검소하신 아빤 얼마나 못마땅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사이라고 잔소리를 꾹 참으신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선진아, 박서방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왜 요즘 내 눈을 잘 못 쳐다보지? 박서방 저러고 다니는 거 정말 문제 없는 건 맞아? 뭐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앞서 말했듯 저희 아빤 사기도 당해본 분이었기에 사람 살피는 눈이 좀 좋으셨는데요. 그런 아빠의 말을 들으니 제 안에 좀 작아져 있던 의심도 다시 커져갔습니다. 또 이후 남편을 좀 주의 깊게 지켜보니 괜히 남편인 아빠뿐 아니라 제 눈치도 한 번씩 보는 것 같아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그런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아빤 전화로 제게 황당한 듯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선진아, 너 박서방이랑 얘기 좀 해봐라. 아까 누가 모르는 번호로 나한테 전화를 걸더니 대뜸 박윤철이라는 사람 아냐기에 우리 사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막 돈을 갚으라기에 요즘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우선 끊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말이야. 박서방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아. 등줄기가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남편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1시간 뒤쯤 남편은 술에 좀 취해 집에 들어왔더군요.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며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아빠에게 연락 왔던 일을 말하며 사실대로 실토하라고 채근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하고 말을 돌리던 남편은 결국 모든 진실을 실토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전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당신 계속 이상했어? 역시 주식으로 돈 벌었던 거 아니지? 왜 누가 아빠한테 전화 걸어서 당신 이름을 말해? 왜 우리 아빠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냐고? 어서 솔직하게 말 못해? 그게 사실은 내가 장인어른 이름 좀 팔았어. 뭐? 뭘 팔아? 그게 사실 내가 돈이 좀 필요했거든. 왜 당신 알지? 내가 주식에 나름 일가견 있는 거. 근데 그동안엔 대출 받아서라도 크게 투자하고 싶었던 거.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혹시 모를 뒷일이 무서워서 못했었거든. 근데 이젠 나한테 완전 든든한 뒷배가 생긴 거잖아. 바로 장인어른 말이야. 그래서 그 장인어른 믿고 친구들이랑 지인들한테 주식 미천 좀 빌렸지 뭐. 부모님을 보니까 역시 은행보단 주위 사람들한테 빌리는 게 갚는 게 한도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근데 그냥 빌리려고 하면 안 빌려줄 테니까 장인어른 건물까지 직접 보여줘가면서 내 아내가 처가 큰딸이니까 나중에 분명 장인어른이 당신이랑 나한테 그거 물려주실 거라고. 잘못되면 그걸 담보 잡거나 아니면 장인어른이라도 도와주실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었어. 그,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김칫국을 마시면서 돈을 빌렸다고? 그걸 믿고 당신이 주식한다고 하니까 그 돈을 빌려줬다고? 아니, 그렇게 말 안 했지. 거짓말을 좀 했어. 어차피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나랏밥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확실한 정보라고 재개발될 땅 투자 정보를 알려줬거든. 근데 돈이 부족하니 나한테 투자 좀 해달라 하고 말했지. 나중에 투자 성공하면 은행 이자보다 더 쳐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만약 투자가 실패할 경우엔 우리 장인어른을 믿으라고 말했던 거고. 근데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중 몇몇이 대체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 거냐고 보채더라?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 화 좀 냈더니 그게 장인어른한테 누가 전화를 했나 보네. 아이, 아무튼 사람들 인내심이 진짜. 처음엔 좀 더듬거리더니 이내 태어난 표정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줄줄 내뱉던 남편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아빠를 팔아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주식을 했다더라고요. 완전히 남편은 주식 중독에 빠졌던 겁니다. 끔찍하게도 저희 아빠를 팔아가면서요. 심지어 남편은 그렇게 주식을 투자하는 족족 실패했으면서도 계속 사람들에게 큰 돈을 빌려가며 또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론 사치까지 한 게 맞다고 다 실토를 하더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야? 그거 투자 사기잖아. 있지도 않은 부동산으로 사람들 돈 뜯어낸 게 사기지 뭐야. 그걸로 주식을 하고 막 외제차를 뽑고 그랬다고? 그거 범죄야, 범죄. 이미 누가 아빠한테 전화까지 한 거면 당신 정체 이미 까발려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지금 왜 그렇게 태평해? 그런 당신 범죄에 우리 아빠는 또 왜 이용하냐고? 그게 대체 다 얼만데? 7억 8천. 7 뭐? 7억 8천. 돌았어. 그냥 억도 아니고 거의 8억? 이 범죄자야. 다른 사람들 돈을 그렇게 다 날려놓고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그 돈 당장 고소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갚을 건데? 나도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장인어른 이름만 좀 팔았지 뭐 여태 피해드린 건 없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쓰레기 보듯 봐? 나도 진짜 주식으로 불려서 그 돈 다 돌려주려고 했어. 나도 속상하다고. 그리고 이번에 투자한 주식만 성공하면 그깟 돈 다 갚을 수 있어. 당신은 왜 그렇게 날 못 믿어? 또 망하면 뭐? 어쨌든 사이가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건데 장인어른이 설마 모른 척 하시겠어? 귀한 큰딸 아프다고 이런 좋은 집까지 떡하니 사주신 분인데 그 건물 월세만 내도 장난이 아니잖아. 아니면 뭐 당신이 이 집 팔아서라도 갚아주면 되지. 어? 경악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진 빚의 금액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턱 막혀오더군요. 남편은 완전히 돈 욕심에 잡아먹힌 괴물이 되어 있던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돈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던 남편은 친정의 재산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양심과 염치는 저 멀리 내팽개쳤던 거죠. 저는 두통이 밀려와 머리를 짚었어요. 그리곤 뻔뻔했던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어디서 설레발이야? 우리 아빠 이 집 해주실 때만 좀 특이하셨던 거지. 원래는 자식들 성인 되고 나서부턴 일절 지원 한 푼 안 해주신 분이야. 가뜩이나 검소하신 분이 사치하고 다니는 당신 보면서 못마땅해 하고 계셨을 텐데 그런 사기까지 친 당신을 퍽이나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도 사위인데. 사위가 아니라 당신을 남편으로 둔 나조차도 지금 당신을 용서 못하겠어. 자기 것도 아닌 걸 탐낸 사람 중에 끝이 좋은 사람 하나도 없다더라. 근데 당신은 그걸로도 모자라 범죄를 저질러? 난 당신 절대 용서 못하니까 당신이 저지른 일 당신이 다 수습해. 당신은 이번 일로 나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애한테도 평생 부끄럽고 끔찍한 아빠가 된 거야. 아, 진짜 결국 봐줄 거면서. 일단 나 속이 너무 안 좋아. 나 좀 잘게. 그 와중에 술에 취해 들어왔던 남편은 저렇게 중얼거리며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버리더군요. 이놈이 왜 그렇게 뻔뻔한가 했더니 술도 덜 깬 상태라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뭐라고 입을 열려고만 하면 아, 몰라. 내일 얘기해, 내일. 하며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곤 이내 코를 드르렁 골며 골아 떨어지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죠. 아마 남편은 제가 이혼 얘기를 안 꺼냈으니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나 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때 혹시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더 현명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섣불리 이혼부터 말해버리면 실수하는 걸까봐 우선 이혼 얘긴 참았던 겁니다. 원래 감정이 격해졌을 땐
아무런 결정도 하지 말라고 아빠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지만 밤새 찬물로 들끓는 속을 달래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결혼한 지 고작 5년 만에, 친정이 생각보다 부자인 걸 안 지 고작 3년 만에 이런 사고를 친 남편에겐 신뢰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겁도 없이 8억 가까운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책임하게 피해 끼친 범죄자를 말이죠.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며 소파에 앉아있다 깜빡 잠이 들었던 전 휴대폰 진동 소리에 정신이 다시 들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출근한 뒤였고 전화를 건 사람은 시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모는 불난 집에 부채질까지 해대기 시작했죠. 예, 애미야. 세상에, 우리 윤철이한테 다 들었다. 사돈 어른이 건물 주셨다며? 그것도 청담동에. 왜 그동안 말을 안 했니? 어쩐지 사돈 어른이 언뜻 보면 평범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면 눈빛이 매섭고 살아있으셨다니까. 보통 범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걸 애 아빠가 말했다고요? 언제요? 한 3일 됐어. 그거 듣고 그 건물 시세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거기서 월세 또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느라 이제 연락한다 얘. 윤철이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해줬었거든. 그걸 어머님 아버님이 왜 알아보셨는데요? 속이 다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군요. 시모는 남편에게 친정 아빠가 건물주인 걸 들었다며 제게 막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들어보니 3일 전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해 제게 말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이 먹은 네 엄마 아빠가 계속 그런 일을 해야겠니? 원래 사장 사모였던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니들 집 12억이나 한다며?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그래도 돈이 꽤 나오지 않겠니? 애미한테 말 좀 잘해서 우리 빚 좀 갚아다오. 응? 대출 받으면 이자가 다 얼만데요. 그러지 말고요, 어머니. 사실 저희 장인어른이 청담동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슬쩍 집사람한테 어머니가 전화해서 장인어른한테 사돈댁 빚 좀 갚아달라고 부탁이나 한번 해봐달라고 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보단 어른 공경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직접 전화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두 사람이 이런 기가 막힌 대화를 했다는 얘길 시모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제게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고작 며칠 뒤 제게 자신의 실체를 들킬 줄 모르고 저런 말을 했던 거고, 시모도 전날의 일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제게 아침부터 전화해 저딴 말을 해댄 겁니다.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열받아 죽겠던 전 뒤이어진 시모의 용건에 거의 구역질하듯 시모에게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세상에, 우리 사돈이 그렇게 부잣집이었다니 이게 무슨 천운이냐. 애미야, 너도 알다시피 에휴, 우리가 빚 때문에 허리가 휜다. 허리가 휘어. 그러니까 사돈 어른한테 네가 잘 말해서 우리 딱 5억만 해주라. 어?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우리가 이 나이에 빚 갚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희 집에서 5억이면 껌값일 거 아니야. 껌값이요? 어머님은 5억짜리 껌 보셨어요? 어? 아유, 내 말은 제가 지금 가뜩이나 폭발 직전이거든요. 어머님 아들이요. 딱 어머님 아버님 닮아서 자기 지인들한테 돈을 그렇게 빌리고 다녔대요. 무려 7억 8천을요.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저희 아빠가 건물주니까 믿고 맡기라고 말하면서 그 돈으로 주식하고 자기 명품하고 외제차 뽑고 했다네요. 그리고선 어제 저한테 딱 들키고선 한다는 말이 못 갚으면 저희 집 팔거나 저희 아빠가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다네요. 딱 어머님 아버님이랑 똑같죠? 남의 돈은 귀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피해까지 입혔으면서 갚을 생각도 없이 자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가 그 빚도 남이 갚아주길 바라는 거요. 기가 막혀서 원. 저희 아빠가 어머님 아버님 빚을 왜 갚아줘요? 아니,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래.
뭐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잘못을 크게 했네. 근데 걔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고 꼭 빚졌다고 궁색하게 살아야 될 필요 있니?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일인데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도와주면 좀 좋아? 그럼 피 입은 사람들은 왜 제 남편 때문에 잘 먹고 잘 못 살아야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에요? 가족이요? 저희 아빠는요, 건물까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발 한 켤레를 10년 넘게씩 신으면서 절약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부모 돈엔 관심 끄라면서 엄하게 구셨던 분인데 그런 저희 아빠 돈을 그쪽들이 뭔데 탐내요? 네? 진짜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저요, 그 인간이랑 당장 이혼할 거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꿈 깨세요. 웃겨 진짜. 진짜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들은 아닌 줄 알았더니 아주 남편이나 그 부모나 염치를 밥에 말고 국에도 말아먹은 사람들이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전 휴대폰에 자동 녹음된 시모와의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문자로 보내버렸어요.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남편은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댔는데 제가 전부 무시했더니 30분도 안 돼요. 집으로 달려온 거 있죠?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이건 너무 성급하잖아. 그 보내준 거 들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따끔하게 말씀드릴게. 어? 당신은 그냥 잘못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거고 난 당신이랑 당신 부모처럼 염치 없는 사람들이랑 가족하기 싫어. 근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당신 회사 여기서 차로만 1시간 거리잖아. 어? 그게 전날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더니 이혼당할 것 같자 남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와도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저는 또 이상함을 느끼고 추궁했어요. 그러자 산 넘어 산이라고 남편은 또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더라고요. 사실 나 회사 그만둔 지 좀 됐어. 그래서 근처에 작은 작업실 구해서 거기서 주식하고 있었던 거야. 뭐?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아니, 나도 나름대로 힘들어서 그랬어. 안 그래도 나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도 힘든 학벌이니까 어떻게든 그 회사에서 버티곤 있었는데 자꾸 후배들한테 밀리고 위에선 일 못한다고 눌러대서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딱 장인어른이 부자인 걸 알게 되니까 역시 사람 인생 한 방이다 싶어서 내가 주식에 올인하기로 했던 거야. 물론 회사는 좀 나중에 그만두긴 했지만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나 안 그래도 오늘은 계속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독촉 전화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내가 거짓말한 걸 다 안 것 같아. 그럼 그딴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 줄 알았니? 여보,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말고 나 이대로 가다간 진짜 고소당할 것 같아. 솔직히 난 그래도 당신이나 장인어른이 날 모른 척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혼하면 난 어떡하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장인어른 설득해서 아니 이 집 팔아서 돈 한번 갚아주면 나 주식 끊을게. 나 다시 일구해서 직장도 성실하게 다닐게. 어? 나 좀 살려줘 여보. 남편은 끝까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제게 진짜 이혼당할 것 같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거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싫어. 그렇게 한 번 인생 편하게 살기 시작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제2, 제3의 잘못을 저지르더라. 어떻게 보면 나도 당신으로 인한 피해자인데 내가 왜?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지지 못할 거면 죗값이라도 응당 받아야지. 뭐 회사가 힘들었다고? 차라리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한다고 했으면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겠어? 왜 자기 것도 아닌 걸 내 것처럼 여기면서 믿는 구석으로 여겨? 이 뻔뻔한 인간아. 당신이나 당신 부모나 진짜 염치 좀 챙기고 살아.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감히 우리 친정집을 호구로 본 거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봐 어디. 남편은 자긴 이혼이 곧 혓개물 나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제 바지가랑이까지 잡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전 얼른 남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바로 제게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오셨던 친정아빠였죠. 저는 시모와의 통화를 마친 후 아빠에게 전화해 사정 설명을 하며 엉엉 울었었거든요.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의 말입니다. 그러자 멀지 않은 곳에 사셨던 아빠는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 흐느끼고 있던 남편을 보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장 저놈 짐 싸서 용달로 저놈 부모 집에 보내버리려고 했더니만 왜 저놈이 여기 있어? 아빠, 저 인간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까지 때려치웠었대요. 순 거짓말쟁이였다고요. 뭐야? 진짜 이거 안 될 놈이네. 야, 박윤철이, 너 내 이름 팔아대면서 투자 사기치고 다녔다며? 세상 살다 살다 내가 사위라는 놈한테 뒤통수 맞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그런 아빠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터지더군요. 아빠는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번엔 아빠에게 애원하기 시작한 그놈을 잡아먹을 듯 계속 소리치셨어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전 집사람이랑 애랑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려고. 핑계대지 마, 이 자식아. 그런 놈이 사기친 돈으로 자기 혼자만 명품 사고 하면서 거들먹대고 다녔냐?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가정을 꾸렸으면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딸을 믿고 그냥 지켜봤던 거야. 근데 계속 찜찜하다 했더니 네 놈이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 네 놈하고 네 놈 부모가 감히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 장인어른,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빚 좀 한 번만 갚아주세요. 이대로 이혼당해서 처가에서 팽당한 것까지 알면 빚쟁이들이 저 진짜 기다려주지도 않고 고소할 거라고요. 당해야지 당연히. 아주 감옥에서 콩밥도 실컷 먹어야지. 난 세상에서 가족 돈이든 뭐든 남의 돈 우습게 여기는 인간이 제일 싫래. 그런 인간치고 양심 있고 정신머리 제대로 된 인간 아무도 없거든. 난 내 딸도 내 손주도 범죄자 가족 만들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여기서 나가게. 여긴 내가 사준 우리 딸 집이니까. 아니,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이 집엔 제 지분도 있을 텐데 그건 너무 부당해요. 뭐, 지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집은 내가 우리 딸한테 사준 집인데 결혼한 지 고작 5년밖에 안 된 자네한테 이 집에 대한 지분이 어디 있나? 오히려 자네가 우리 딸한테 위자료를 다 토해내야 할 참인데. 그러니까 썩 사라져. 아니면 힘으로 끌어내주랴? 아빤 뻔뻔하게도 그 와중에 그 집에 대한 지분까지 논하던 그놈을 당장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놈은 호랑이 같은 아빠의 불호령에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짐을 싸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 후 아빤 펑펑 울던 저와 놀라서 마찬가지로 울던 저희 아이를 안고 달래주셨어요. 아빠가 있다,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후 전 시댁으로 갔다던 남편이 계속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 소송을 걸고 집도 금매로 내놨습니다. 그놈과 살던 집 따위 빨리 처분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집이 팔리기까지 잠시나마 그 집에 남아 있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고 돌아온 사이 저희 집 앞에 시모가 찾아와 있지 않겠어요? 시모는 절 보자마자 제 양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제발 우리 윤철이 좀 살려다오. 네? 우리 윤철이 어제 끌려가서 구속됐어. 윤철이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윤철이가 투자 사기치고 이혼당할 위기인 것도 다 알고 고소를 했대 그래. 투자 사기로.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도주 위험이 있다고 구속 수사를 한다는 거야. 아,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우리 집 빚은 팔아지도 않으마. 제발 우리 아들 빚이라도 좀 갚아다오. 우리 아들 이러다가 진짜 감옥 가게 생겼어.
제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난 뒤 먼저 남편을 신고하기도 전에 남편은 고소를 당해 구속수사를 받게 됐더군요. 시모는 제발 남편의 빚을 갚아달라며 애원하러 왔던 거예요. 하지만 전 휴대폰을 들어올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전에 남편한테도 말했었지만 전 싫어요. 싫은 이유는 입 아프게 또 말하기도 싫으니까 그 인간 면회 가서 직접 들으시던가요. 근데 어머님, 그래도 한때 며느리였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이 그 인간을 호되게 야단치고 죄값을 치르라고 하셔야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두 분이 남편을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먼저 무책임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 인간 죄값 못 치르게 하면 그 인간 절대 안 변하고 또 법원 갈 일 만들 거예요. 제 입장은 단호하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바로 안 돌아가시면 저 바로 이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전화할 겁니다. 시모와 입씨름하기도 싫었기에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단호한 말을 줄줄이 내뱉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매정해도 너무 매정한 계집애라며 제게 원망을 퍼붓곤 돌아가 버렸죠. 이후 금매로 내놓았던 집은 금방 팔렸어요. 심지어 살 때보다 그새 가격이 올라 저는 더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며 그 돈을 전부 아빠에게 돌려드렸어요. 처음부터 제 몫이 아닌 걸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 제게 이혼을 당했고 시부모는 제게 원망의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답장도 않고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제게 사과 연락을 했던 시누이하고만 작별 인사를 하면서요. 아, 물론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죠. 이후 결국 전 남편은 6개월 실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 소식을 들은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전 남편은 제가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아직 그곳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등골 휘게 빚을 갚으며 자식 옥바라지까지 하고 있을 시부모도요. 그래도 애 아빠니 너무 변해버린 전 남편과 그의 삶이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부디 전 남편이 그곳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 출소 후엔 다시 전처럼 건실한 사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어떻게든 피해자들에게 돈을 전부 갚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전 남편 자신과 저희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언니, 나랑 오빠 왔어. 아유, 우리 재현이 잘 지냈어? 이모 보고 싶었지? 저는 지금 여전히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동생들은 자주 집에 놀러 오며 저희 아이 육아도 도와주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폐가 될 것 같아 아들과 집을 구해 나가려도 했는데 고맙고 미안하게도 가족들이 화를 내며 절 잡아주었죠. 가족끼리 서운하게 그러지 말라고요. 무엇보다 전 저라는 짐을 떠안게 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제 몸도 다 회복됐으니 직장을 구해 생활비라도 보탤 생각이에요. 아이도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나이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 전 남편으로 인해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며 나중에 동생들이 결혼할 땐 무조건 사돈될 집이 어떤 집안인지부터 꼼꼼하게 따져볼 거라고 말하곤 하십니다. 재력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고 인품은 또 어떤 분들인지 기본이라도 알아놔야 그분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지 그나마 예상할 수 있잖니. 그 말에 덧붙여 아빤 제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니 밖에서도 가족들에게도 어깨 처진 모습 좀 그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빠의 말씀처럼 저도 앞으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보단 고마운 마음을 더 많이 전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간 저를 이렇게 감싸주고 위해주는 가족들에게 꼭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아직 어린 저희 아들에게도 저희 부모님처럼 든든하고 멋진 부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고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군침을 흘리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사람에게 양심과 염치가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도덕성도 학습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양심과 염치, 그리고 도덕성을 팽개친다면 자신의 앞에도 순탄한 삶이 아닌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법인 것 같네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